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지 5년이 넘었네요. 도시 생활의 답답함을 벗어나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맞아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래, 잘 지냈다. 니네는 어떻게 지냈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텃밭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구경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집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왜? 집 문서가 왜 궁금하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아들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돈에 집착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식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서재에서 집 문서를 발견했나 봅니다. 어머니, 이거 보관하기 힘드시면 제가 맡아둘까요?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온 아들 부부의 방문이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은 재산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녁까지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서재 문을 잠그고 중요한 서류들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 상황이었었죠.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 일하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마음 한켠이 쓰리고 아팠지만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가 쑥스러워 말을 아꼈습니다. 평화롭던 제 시골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밤이 되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으로 시작된 그날의 불안감은 제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네요. 저는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혼 후 식당 일을 시작했고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견뎌냈죠.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 용돈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엄마가 지금 돈을 모아서 나중에 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켜야지. 다른 애들은 다 새 옷 입고 다니는데. 조금만 참자. 엄마가 돈 모아서 나중에 다 해줄게. 엄마는 맨날 나중에 그러면서 구두쇠처럼 굴어. 어린 아들의 말이었지만 그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보였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용돈을 더 달라며 떼를 쓰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투정을 부렸어요. 고등학생 때는 제 지갑에서 몰래 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왜? 그냥 궁금해서. 네가 왜 그걸 알아야 하는데? 엄마도 나이 드시는데 내가 알아야지. 저는 그때 아들의 눈빛에서 탐욕을 보았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등록금을 다른 곳에 써버리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이 올랐어. 얼마나? 200만 원 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여행 가는데 써버렸더군요. 그때마다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결혼할 때도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신혼집을 사줬습니다. 은행 대출을 끼고 가게를 더 열심히 했죠. 엄마, 나중에 다 효도할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나 봅니다. 결혼 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사업한다, 투자한다, 기회가 왔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날아가 버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찾아와 집 문서를 뒤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이제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 때문에 날아가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이제는 제 삶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명품 매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영상에 가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또 돈 얘기하려고?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그건 곧 갚을게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 부부의 호화로운 생활 이면에는 빚더미가 있었어요. 이웃에 사는 김 씨 아저씨가 은행에서 일하시는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도 매달 새 옷을 사고 비싼 차를 리스로 끌고 다닙니다. 어머니, 저희 채널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 돈은 좀 벌리니? 아직은 수익화가 안 돼서요. 허세로 가득 찬 영상만 올리면서 정작 수익은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아들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궁금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빚을 내서 허세부터 부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또 그 소리니? 이번 사업은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매번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가지만 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에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 허세를 부리고 있었어요. 동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기저기 외상값이 많다던데.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나 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의 거짓된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모아둔 돈 써야 되니까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성공할 수 있어. 그만하자. 니네 사치 좀 줄이고 검소하게 살아.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올린 새 영상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호화로운 신상 하울이라는 제목으로 비싼 물건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빚부터 갚아라. 곧바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왜 저희 체면을 구기시는 거예요? 허위로 가득 찬 삶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이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3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제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더군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아직 약만 먹었어. 어머니, 수면제 드시면 많이 깊이 주무시나요? 그래. 한 번 자면 아침까지 깊이 자.
혹시 중간에 깨시기도 하세요? 아니, 깨지도 못해. 평소와 달리 수면제에 대해 유독 관심을 보이는 며느리가 의아했습니다. 약을 먹고 깊이 잠든 사이 제 방에서 서랍장 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랍이 조금 흐트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 내 방에 들어갔니? 아니요. 왜요? 서랍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서.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매일 밤 제가 약을 먹는지 확인하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약 드셨어요? 왜 자꾸 그걸 물어보니? 그냥 걱정돼서요. 수상한 마음에 약을 먹는 척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뒤적이다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주무시니까 이때가 기회야.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매일 밤 그들이 제 방을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찾는 소리, 사진을 찍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여기 통장도 찾았어. 비밀번호는? 글쎄, 더 찾아보자. 저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제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어요. 이거 용량이 좀 적은데? 더 강한 약을 달라고 해볼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제는 제 약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머니, 약 용량을 좀 늘리시는 게 어떨까요? 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약을 받아오면 몰래 다른 곳에 숨겨두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제 수면 패턴까지 조종하려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아들과 며느리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으려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집에서 편히 잠들 수조차 없다는 게 서글펐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친근한 태도로 다가왔어요. 봄날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난 여기서 편하게 잘 살고 싶다. 서울에서 사시면 아들이랑 더 자주 보실 수 있잖아요. 난 여기가 좋아. 며느리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왜 갑자기 그러니? 엄마 걱정돼서 그래.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제안을 했어요. 엄마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시골로 내려갈게.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들 부부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오겠다니 이상했어요. 시골에서 뭘 하겠다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일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아들 부부가 짐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처음에는 텃밭도 가꾸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제 서재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순자 씨, 아들 내외가 내려왔다면서. 네, 갑자기 효도한다고 하네요. 뭔가 이상한데. 조심하시오. 이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은행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
통장 정리 좀 하자. 왜? 그냥 엄마 재산 관리 좀 해드리려고요.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텃밭도 가꾸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재 주변을 맴도는 횟수는 더 잦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시골 생활을 핑계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현관문 잠그기를 2번, 3번 확인하게 됐어요. 시골에서 며느리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고 저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시골 일상을 담는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머님, 오늘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어볼까요? 왜 자꾸 카메라를 들이대니? 요즘 시골 일상 영상이 인기가 많아서요. 난 찍기 싫다. 어머님,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만하라고 했지?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몰래 촬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순자야, 네 며느리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거 봤니? 무슨 영상? 네가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 호기심에 며느리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골 시어머니와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제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잠든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님, 구독자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왜 찍어서 올리는 거야? 다들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쉴 때도, 심지어 잠든 모습까지 찍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장 담그는 모습을 찍어볼게요. 난 네 장난감이 아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카메라를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영상을 봤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은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가 찍은 영상이 좀 이상해 보이던데.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어요.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상마다 달린 댓글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시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저를 불편하게 보이도록 편집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 일상이 며느리의 콘텐츠가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카메라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어요. 이제는 제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몰래 촬영한다는 걸 알게 된 후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의 유튜브 채널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곳에서 본 영상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평소 제 모습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더군요. 어머님, 이 약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왜 그걸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 또 약 드시는 걸 깜빡하셨어요? 난 그런 약 처방받은 적 없어. 이제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영상에는 제가 마치 건망증이 심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며느리가 처방받지도 않은 약을 억지로 먹이려 했던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이 옷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옷장에 있잖아. 아까 화장실에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옷을 찾는 평범한 상황도 마치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편집했더군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처럼 꾸며내고 있었어요. 평소 멀쩡한 대화도 중간중간을 잘라내서 말이 안 되게 편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화를 내는 장면만 모아서 편집하기도 했어요. 순자 씨, 이거 큰일 날 일이야. 이장님은 영상을 보시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어머님, 이제 은행 일은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왜? 어머님이 은행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저를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이 마치 증거자료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빨리 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제 저는 카메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떻게 편집될지 몰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의 오랜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험담을 하고 다니더군요. 30년 지기인 영자가 저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야, 네 아들이 어제 우리 집에 다녀갔어. 우리 아들이? 무슨 일로? 네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면서. 무슨 이상한 행동? 길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런다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친구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은 동창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네 요즘 병원 다닌다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네 아들이 그러던데. 치매 검사도 받았다고. 그런 적 없어. 아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저희 거짓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네가 거짓말하고 다닌 거잖아.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누구 걱정인데? 내 재산 걱정이지? 아들은 마을 이장님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아들이 찾아와서 당신 얘기를 하더만.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치매 초기라고 도와달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늘어났어요. 순자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정 힘들면 요양원도 알아보시는 게. 이제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을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불안해요. 아들은 이제 제 친구 관계까지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제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3번이나 확인하더군요. 며칠 전 이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장님은 평소에도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시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채널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순자 씨, 이거 한번 보시오. 며느리가 계속 영상을 올리네요. 저 영상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온전한데. 알아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잖소.
이장님은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편집된 영상을 비교해가며 기록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필요할 거요. 며느리가 올린 영상들은 댓글창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척하면서 오히려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장님은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겠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저희 일상을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이라 거짓이 바로 드러났죠.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저를 몰래 지켜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정상이란 걸 우리가 다 알잖소. 주민들은 며느리가 찍을 때마다 같이 영상을 찍어두셨어요. 나중에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은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요. 저는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혈육인 자식보다 이웃들이 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아들 부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이 보여주신 영상들을 보고 나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영상을 조작하는 게 효도냐? 저희는 그저 추억을 남기려고 한 것뿐인데요.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 다 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심이 심하다며 역공격을 해왔어요. 어머님이 요즘 저희를 너무 의심하세요. 그래, 다 의심하는 게 맞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죠.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 분노를 오히려 치매의 증상이라고 몰아갔어요. 저는 그들이 찍은 영상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편집된 장면들, 거짓된 상황들을 짚어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발뺌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일상을 담은 거예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혈육이라고 믿었던 자식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가. 어머니, 저희가 모셔야.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제는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제 삶을 망가뜨린 그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거짓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더욱 교묘하게 편집을 했어요. 제가 화를 내는 장면만 모아서 올리거나 피곤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꾸몄습니다. 며느리는 영상마다 애처로운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요?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난 멀쩡해. 카메라 좀 치워. 어머니,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영상에다 자막은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창문 밖에서 현관문 틈으로 심지어 제가 잠든 사이에도 촬영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불안한 하루,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는 어머님 같은 제목으로요. 댓글에는 저를 걱정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댓글들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이제는 제가 밥을 먹다 흘리는 모습까지 클로즈업해서 올렸습니다. 순자야, 며느리가 또 이상한 영상 올렸더라.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 알려줬어요. 이제는 제 친구들까지 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 주거나 조명을 비춰주는 식으로요. 엄마, 이제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뭘 따르라는 거니? 우리가 엄마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그들의 뻔뻔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치매의 증상으로 몰아갔어요. 물건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촬영했습니다. 길을 잃은 적도 없는데 제가 길을 헤매는 것처럼 편집해서 올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증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저는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누가 후견인 신청하랬어?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난 멀쩡해.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아들 부부는 유튜브 영상과 조작된 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했더군요. 제가 정신이 혼미하다며 쓴 것처럼 꾸며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가 쓴 적 없어. 어머니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건 위조된 거야.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며 진단서까지 만들어 왔어요. 어디서 구한 진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거짓일 것입니다. 며느리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증거라며 보여주었어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들이 마치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것 같았어요. 이웃들의 거짓 진술서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저를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장님 도와주세요. 걱정 마시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이장님은 실제 영상과 조작된 영상을 비교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마을 주민들의 진짜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거짓 증거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들 부부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법원에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장님 댁 마당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도 다 지켜봤어.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이미 상의를 했지. 다들 순자 씨가 얼마나 정상인지 잘 알고 있어요. 마을 이장님은 벌써 대책을 세워두셨더군요. 동네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겠어. 순자 씨가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민들은 아들 부부의 거짓말에 분노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동네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기록들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매주 노인정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매 환자예요? 이장님은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셨어요.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증거는 우리가 다 모아놨으니 걱정 마시오. 주민들은 그동안 찍어둔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제가 동네 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회계를 맡아서 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면 충분할 거예요. 이장님은 경찰에도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재산을 노린 범죄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있지 않소.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 감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며느리의 유튜브 영상들이 하나둘씩 거짓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모아둔 실제 영상과 대조되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제가 길을 잃었다던 날, 사실은 이장님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며 찍은 날에도 저는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설명은 네가 해야지. 저희는 진심으로 걱정했을 뿐이에요. 거짓말로 사람 망가뜨리는 게 걱정하는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 거짓말해라. 이장님이 제출한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영상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주민들이 찍어둔 영상에는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회계를 맡아보고 마을 행사의 사회를 보는 모습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영상들이 실제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도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조작된 것 같다.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다. 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급하게 영상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민들이 모든 영상을 저장해 두었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이장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그들이 올린 영상마다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반대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차례였어요. 며느리의 유튜브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다른 거짓말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도 가짜였고 이웃들의 진술서도 위조된 것이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저를 위해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제가 당한 학대 정황을 모두 영상으로 담아두셨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카메라로 저를 찍던 모습, 밤중에 제 방을 뒤지던 장면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잠든 사이 서류를 찾아보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동안 지켜본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영상 좀 보시오. 언제 이런 걸 다 찍어두셨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수상하다 싶었지. 이장님은 모든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찍은 조작된 영상과 실제 상황을 찍은 영상을 함께 보내셨어요. 주민들의 증언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습니다. 밤중에 아들 부부가 제 방을 들락거리던 모습도 있었어요.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이 서류를 뒤지던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이 모든 것이 범죄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이며 노인학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다 지켜봤지. 순자 씨 고생이 이제 끝나겠네. 모든 증거가 경찰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하더군요. 경찰은 증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장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저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적인 범행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모아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아들 부부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전에도 유튜브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다고 해요. 아들은 몇 년 전 대출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노린 거 맞죠? 그게 아니라 그동안의 영상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단순한 일상 기록이에요. 조작한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과거 대출 사기 기록도 발견됐어요. 은행에서 거짓 서류로 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써온 정황이 포착됐어요. 이런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들 부부의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입금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었어요. 다른 노인들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아들 부부의 계좌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튜브 수익금도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노인들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고 돈을 벌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아들 부부의 범행이 단순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니.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는 더 큰 범죄 조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해요. 저는 결국 아들 부부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장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라고 하더군요. 이건 재산횡령 미수에 해당합니다. 제가 정말 고소를 해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자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더 큰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의 유튜브 영상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했어요. 조작된 영상으로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려 했다는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동네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던 모습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동네 주민들이 찍어둔 영상들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좋게 해결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경찰에 가서 그 얘기해.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애원에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은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저희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경찰 수사는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른 노인들의 재산도 가로챈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피해자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당하셨나요? 상품 판매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얼마나 피해를 보셨어요? 피해자는 총 5분이었다고 해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당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며 접근했고
아들은 사업 파트너로 접근했다고 해요. 영상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뒤 재산을 노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제 이름을 팔아 방문 판매 사업까지 벌이고 있었네요. 경찰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어요. 총 피해액이 2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형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보증을 서주었다가 사기를 당하셨더군요. 저는 다행히 이장님과 주민들 덕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피해자분들은 한 분 한 분 고소장을 제출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지인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들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가 고소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피해자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경찰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노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이제 저는 시골집에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순자 씨,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하지만 자식들이 이 지경까지 오다니 참 슬프네요. 저희가 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텃밭이나 열심히 가꾸자고요. 그래야죠.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더욱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일하다 보면 누군가 찾아와 주시곤 해요. 이웃들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형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이제 와서 무슨 합의인가요? 최소 2년은 실형을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식사 준비도 돕고 있어요. 주민들은 제가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장님은 이제 웃으면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혈육보다 이웃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면 새로운 희망이 보여요.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제는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내일은 마을 회관에서 새로운 봉사활동이 시작될 거예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던 계획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장님과 상해 끝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순자 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라도 의미 있게 써야 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을 입구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면 정말 좋겠네요. 이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저희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복지시설 설계도도 완성되었습니다. 텃밭이 있는 아담한 2층 건물로 지을 예정이에요. 1층은 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고 2층은 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순자 씨가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요. 우리도 돕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봉사활동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내년 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앞으로는 저 같은 노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을이 따뜻한 노인복지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계도를 보며 새로운 꿈을 그리고 있어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따뜻한 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혈육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저처럼 상처받은 노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아들의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에서 연말 모임하기로 했어. 장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진 속 호텔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특급 호텔이었죠. 저는 그저 아들이 사업하면서 바쁘다고 하니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80만 원이나 하는데 어쩌니? 괜찮아요, 어머니. 처갓집 식구분들이랑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 처가 쪽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대견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죠. 아들이 어릴 적 먹고 싶다던 과자 하나 제때 사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처갓집 식구들은 뭘 좋아하시려나?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설렘이 묻어났어요. 식당 메뉴부터 자리 배치까지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죠. 아들, 엄마랑은 언제 밥 먹을래? 다음에 시간 내서 꼭 뵐게요, 어머니. 그 다음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과 찍은 사진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부인이 참 좋아하시네. 사위 노릇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조차 내색할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었죠. 처가와의 연말 모임 사진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아들이 잘 지내기만을 바랐어요. 어머니도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항상 다음을 기약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외로워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호텔 로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올라왔어요.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죠.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가 복이 있네요. 처가에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가 제 귀에는 조금 쓸쓸하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하얗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다음엔 꼭 같이 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시려왔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죠. 호텔 연회장에서의 품위 있는 모임 사진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은 뿌듯했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어머님, 장모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부터 연말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장을 봐두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손질해 재워두고 부추전도 부쳐놓았죠. 저녁 6시 아들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처갓집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엄마가 네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는데 다음에 꼭 먹으러 갈게요. 밥이랑 반찬들 다 했는데.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처가 먼저 가보려고요. 그래. 사부인이 많이 아프시구나?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방 조리대 위에는 방금 부쳐놓은 부추전이 식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냄비 속 갈비찜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서두르는 기색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죠. 손이 가는 대로 텔레비전을 켰지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식탁 위에는 아들 몫으로 예쁘게 접어둔 냅킨이 놓여 있었죠. 어머님, 나중에 꼭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주방 시계가 천천히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죠. 식어버린 갈비찜을 다시 냄비째 냉장고에 넣었어요. 부추전은 내일 아침에 혼자 먹기로 했죠. 연말 잘 보내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죠. 식탁 의자에 걸쳐둔 앞치마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반찬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식탁 위에 빈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묵묵히 내년을 기약했어요. 달력을 보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창가에 쌓이는 하얀 눈을 보며 저는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빌었죠.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연말을 보내게 되었어요. 연말이라 그런지 배달 앱에는 온통 할인 이벤트 광고가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배달 음식을 잘 시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휴대폰으로 메뉴를 고르다가 옆집 할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지금 배달 음식 시키려고 하는 중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드시지 그래요. 애들이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내일은 꼭 같이 밥 먹어요. 네, 내일은 같이 먹어요. 거실 시계는 어느새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고른 메뉴는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짜장면이었죠. 배달 예상 시간은 50분,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는 아들이 보낸 연하장이 들어있었죠. 어머니, 배달 음식 시키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카톡으로 온 아들의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그래? 잘 먹고 있어. 사부인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 현관 초인종 소리에 마음이 살짝 들떴죠. 배달원이 건넨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펼쳐놓으니 식탁이 조금은 풍성해 보였죠.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카운트다운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면을 한 입 먹었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으로 온 며느리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옆집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식은 짜장면을 천천히 비우면서 내년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창밖으로는 연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죠.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 저는 내년을 기약했어요.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즐거워 보였죠. 비닐봉지를 정리하다 보니 배달원이 넣어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티커가 보였어요. 그 작은 친절이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주방 쓰레기통에 비닐봉지를 버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들고 온 선물 봉투를 보면서 저는 무심코 웃음이 났어요. 편의점 로고가 찍힌 흰색 비닐봉지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장모님 선물 사러 백화점 갔다가요. 무슨 선물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이요. 얼마짜리인데? 얼마 안 해요. 몇백만 원 정도.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저를 위한 선물을 꺼냈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초콜릿 상자가 들어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과 마주보며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휴대폰을 보던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장모님이 선물 받고 좋아하시네요. 아들의 휴대폰 화면에는 명품백을 들고 환하게 웃는 장모님의 사진이 보였어요. 식탁 위에는 아들이 사온 초콜릿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들, 저번에 장모님한테 준 선물은 얼마였어? 그거요? 380만 원이요. 그래, 엄마 선물은 얼마야? 아들은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초콜릿이 맛있을 거예요. 주방 조리대를 정리하면서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초콜릿 상자를 열어보니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올게요. 창밖으로 아들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가 보였어요. 조수석에는 또 다른 백화점 쇼핑백이 놓여 있었죠. 차 한 잔을 더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쇼핑백 속에는 아마도 처가 식구들을 위한 선물이 더 있을 거라 생각했죠. 편의점 초콜릿 상자를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 생일날 아침, 휴대폰을 열어보니 아들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식빵을 구우며 문자를 확인했죠. 오늘따라 집안이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아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바쁘지? 장모님 생신 선물로 드린 한우 세트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혼자 차려놓은 미역국이 놓여 있었죠. 옆집 할머니가 들러 생일 축하를 해주셨어요. 어머니, 장모님께 한우 세트 드리려고요. 아들, 엄마한텐 미역국도 안 끓여주는구나. 다음에 꼭 잘할게요. 장모님은 좋아하시던? 식은 미역국을 다시 데우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달력에는 제 생일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날짜가 보였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며느리의 문자도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죠. 아들, 저녁에라도 올 수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바빠서. 그래. 다음에 보자. 혼자서 미역국을 먹으며 지난 생일들을 떠올렸어요. 작년 이맘때 장모님 댁에서 찍은 생일 파티 사진이 생각났죠. 아들이 직접 골랐다던 90만 원짜리 한우 세트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다음 생신에는 꼭 찾아뵐게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작은 위로를 받았어요. 내일 점심에 뭐 드세요? 옆집 할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미소 지었죠. 마트 전단지를 보다가 한우 세트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년 생일에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죠. 아침부터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아들의 영상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장모님과 제주도 여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죠. 영상 속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찍은 영상 보셨어요? 응, 방금 봤어. 장모님이랑 찍은 거예요. 네가 요즘 유튜브도 하는구나. 처갓집 식구들이랑 찍은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요. 동영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식사 장면도 있었어요. 한라산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옛날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던 제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그래. 장모님이랑 재미있게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이번이 두 번째 제주도죠? 아들이 올린 다른 영상들도 하나씩 보게 됐어요. 모든 영상에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한 추억이 담겨 있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그래. 잘 찍었더라.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다음엔 우리도 같이 가자. 거실 벽면에 걸린 달력에는 아들과의 약속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들의 유튜브 채널에는 새로운 여행 영상이 올라왔죠. 이번에는 부산 여행이었어요. 아들, 엄마랑은 언제 여행 갈래? 곧 시간 내서 모시러 갈게요. 그래. 바쁘지?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아들의 채널에는 매주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죠. 구독자들의 댓글에는 훈훈한 가족이라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다음 영상은 꼭 어머니랑 찍을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껐어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면서 먼 하늘을 바라봤죠. 작년 겨울 갑자기 찾아온 폐렴으로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얀 병실 벽을 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죠.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할 때마다 문자라도 왔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바쁘구나. 퇴근하고 갈게요. 아니다.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 죄송해요, 어머니. 링거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 병실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간호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는 아들의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매달 병원비 100만 원씩 보내드려야 해요. 장모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작년 제가 입원했을 때가 떠올랐죠. 어머니, 장모님 수술비가 좀 있어서요. 그래. 얼마나 드니?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그때 엄마 입원했을 땐 왜 그리 바빴어? 병실 TV에서는 무심히 드라마가 흘러나왔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식판 위에 밥이 식어갔죠. 복도에서는 가족들의 발자국 소리가 분주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장모님 간호하느라 당분간 바빠서요. 그래. 잘 돌봐드려라. 죄송해요. 조용한 병실에서 저는 문득 웃음이 났어요. 작년 겨울, 저는 3일 동안 혼자 병실에 있었죠. 간호사가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어머니, 장모님 수술 잘 끝나셨어요. 다행이구나. 이제 매일 병원에 와야 할 것 같아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죠. 작년 겨울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아들의 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토요일 아침, 늘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차였죠. 처가로 향하는 차 안에는 아들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장모님 댁에 가요. 그래. 조심히 가렴. 내일도 처갓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매주 가는구나. 네, 장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하셔서요. 아들의 차가 골목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사라졌어요. 달력을 보니 이번 달에도 아들과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봤어요. 장모님이 음식을 많이 해놓으셔서요. 엄마도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해놨는데.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걸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SNS에는 매주 처가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죠.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어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죠. 나이가 드니 안 아픈 곳이 없네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잠깐 들렀어요. 아들 왔구나.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서 잠깐만 있다 가야 해요. 그래도 왔으니 밥이라도 먹고 가지. 시간이 없어서요. 복도를 오가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옆 병실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과일을 깎아주는 소리가 들려왔죠.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방금 왔는데 벌써? 약속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시계를 보니 아들이 병실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서둘러 보였죠.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죠. 옆 침대의 할머니는 오늘도 자식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식어가는 병실 식사를 바라보며 저는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죠.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SNS를 보다가 우연히 하나의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장모님 사업장 방문이라는 글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매주 주말마다 올라오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부인 일 도와주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장모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즐거워요. 엄마도 좀 도와줄래? 죄송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주방 창문으로 흘러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저는 혼자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죠. SNS에는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새로 가게를 오픈하셨대요. 아들, 엄마 가게는 언제 와 볼 거야? 시간 되면 꼭 가볼게요. 바쁘구나. 처가 사업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빛바랜 간판 아래서 혼자 일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죠. 무거운 식재료 상자를 나르면서도 아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장모님 가게가 잘 되시네요. 그래. 네가 많이 도와주나 보다. 주말마다 가서 일손을 돕고 있어요. 반찬을 담는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작은 가게 안에는 저녁 무렵에 고요함이 가득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SNS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 장모님 장사 잘 되니? 네,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늦은 밤 반찬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도 혼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겠지만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죠. 가게 앞을 쓸며 저는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아파트 앞 공원에는 평소와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늘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았죠. 옆동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다가오셨어요. 오늘도 혼자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 나와봤어요. 아들은 요즘도 안 오나요? 바쁘다고 하네요. 처갓집에는 잘 가나 봐요. 벤치 옆으로 단풍잎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공원을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손자와 함께 걷는 할머니들이 보였죠. 저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아들은 맨날 처갓집만 찾아가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죠. 김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자주 찾아오시나 봐요. 우리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같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벤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위로를 받았죠. 이웃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나와서 이야기 나눠요. 네, 저도 이렇게라도 말동무가 있어 좋네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실 거죠? 저녁 공기가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귀가하는 발걸음 소리가 왠지 정겨웠죠.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우리가 앉은 벤치를 조용히 비쳤어요. 이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해요. 힘내세요. 우리 같은 부모 마음은 하늘이 알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어요. 매일 저녁 이 벤치에서의 시간이 제겐 작은 위로가 되었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설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었죠.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처갓집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설날인데 엄마 집은 언제 올 거야? 장모님이 아프셔서 먼저 인사드리고 오후에 갈게요. 그럼 저녁은 먹고 가겠네? 글쎄요. 처갓집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상 앞에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설날 아침부터 찾아오는 이웃들의 인사 소리가 들렸죠. 부엌에서는 떡국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장모님께 세배는 잘 드리고 네, 저녁까지 자리가 이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와도 되니까 천천히 다녀와. 식탁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이 피었죠. 설날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정이 넘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떡국 그릇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냉장고에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설날 아침에 조용한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 울렸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손주랑 더 있다고 가래요. 그리고 다들 많이 취하셔서 제가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시간 보내렴.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오래 있다 갈게요. 차례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내년을 기약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설날 민속놀이 소리가 들려왔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함께 떡국을 먹자고 하셨어요. 설날 아침에 정막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의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커피 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희가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사? 지금 집이 좋다고 하지 않았니?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가까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식탁 위 커피가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장모님 옆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엄마한텐 더 멀어지는 거네.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동안도 바빠서 못 왔잖아. 이번엔 꼭 시간 내서 올게요. 아침 햇살 속에서 커피 잔에 김이 희미해져 갔어요.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묵묵히 찬 커피를 마셨어요. 달력에 적혀 있던 아들과의 약속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약속들도 지키기 힘들어질 것 같았죠. 어머니, 이사 가더라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장모님 잘 모시고. 죄송해요. 아침 식탁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아들의 발걸음이 더욱 멀어질 것을 알았죠.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받은 처가 모임 초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휴대폰으로 온 모임 장소 주소를 따라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아들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죠. 모퉁이 자리에 앉아있는 처가 식구들이 보였죠. 손에 든 작은 선물 주머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곳은 처음이죠.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는 이런데 안 맞으시죠? 동네 식당이 더 편하시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한 번 눈길을 주고 말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처음 보는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음식은 프랑스 요리예요.
어머니는 처음 드시는 거죠? 한식당으로 갈 걸 그랬나?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저는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 은색 식기들이 낯설기만 했죠. 레스토랑 안을 채우는 클래식 음악도 어색하게 들렸어요. 어머님은 이런 분위기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네요. 손에 든 포크와 나이프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서는 와인을 고르는 대화가 이어졌죠. 저는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나요? 괜찮아요. 처음 오시는 거라 어색하시겠네요. 테이블에 앉자 처가 식구들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조용히 메뉴판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죠. 창가에 앉은 자리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난번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죠? 그때 찍은 사진들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 다음에는 유럽 여행도 다녀오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다음에 같이 가시죠. 대화 속에서 저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호텔 뷔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돌아다녔죠. 식사가 나오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님은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동안 바빠서 별로 못 다녔네요. 다음에는 꼭 모시고 가야겠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자연스레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그들만의 추억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지난번 가족여행 때 찍은 영상 보여드릴까요? 우리 사위가 찍은 브이로그예요. 사부인이 제일 예쁘게 나오셨죠?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왔지만 저는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그들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했죠.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머니도 의견 내주세요. 글쎄, 어디가 좋을까?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죠. 테이블을 떠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장모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이 대박났어요. 우리 사위는 투자 감각이 있어. 장모님 덕분에 수익률이 30%나 됐어요.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으로 주식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창가에 걸린 풍경화가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사부인은 주식 투자 안 하세요? 저는 잘 몰라서요. 요즘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냥 은행에 저금만 해두었어요. 사부인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카페 안을 채우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디저트를 앞에 두고도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죠. 주식과 투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부동산 투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추천하신 펀드도 괜찮아요. 저는 그저 커피 잔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나는 이런 거 어려워서.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디저트 위에 생크림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장모님이 투자 강의도 해주시겠대요. 어머님도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리의 네온사인이 차창에 비쳐 반짝였죠.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늦은 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옆동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오셨다가 저를 발견하셨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밤의 고요함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김 할아버지, 저 너무 서러워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처가 식구들 모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놀이터의 그네가 밤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멀리서 늦은 퇴근길을 재촉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제가 낡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놀이터 벤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죠.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힘내세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김 할아버지, 전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파트 창문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놀이터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작은 위로를 받았죠. 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내일도 여기서 이야기 나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을 느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제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죠. 늦은 시간,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저는 내일을 생각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침부터 저는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정리하다가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죠.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은행 통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약속을 잡았죠.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사하시게요? 응? 이제 정리하려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담담해졌죠. 서류 정리를 마치고 나니 집안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후에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정리된 서류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죠. 이제는 저만의 삶을 살아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찾아뵐게요. 아니다. 네 갈 길이나 잘 가. 연락드릴게요. 정리된 집안을 둘러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죠.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 떠날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조용한 상담실에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책상 위에 따스하게 비쳤어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자녀분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아니요. 혼자 결정했어요. 많이 고민하신 것 같네요. 책상 위에는 제가 준비해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죠.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보유하신 재산이 꽤 되시네요.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자녀분께서는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결정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오전에 햇살이 상담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법률 서적이 가득한 책장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보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일상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상담실의 시계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변호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늘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죠. 봄날의 햇살이 제 앞길을 밝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시골 부동산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비치고 있었죠. 중개사 아저씨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집택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혼자 사실 계획이신가요? 네, 조용한 곳으로 찾고 있어요. 마을 끝쪽에 좋은 집이 있는데 보실래요? 텃밭도 있나요? 차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푸른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들판에는 이미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이 집은 텃밭도 넓고 전망도 좋습니다. 마을 회관은 어디에 있나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이웃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인심 좋은 분들이에요. 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가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는 작은 밭이 보였죠. 산책로도 집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따스한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하신 것보다 저렴할 거예요. 계약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집을 나서는 길에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보이는 논밭이 평화로워 보였죠.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다시 와서 꼼꼼히 볼게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결정하세요. 좋은 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미 이곳에서의 생활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도시와는 다르게 정겹게 들렸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아파트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크고 작은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추억들이 떠올랐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날짜를 잡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떠나려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거실 한켠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필요한 물건들은 박스에 담고 오래된 것들은 정리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익숙한 풍경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혼자 할 수 있어. 짐이 많으실 텐데. 가져갈 것도 얼마 없어. 새로운 집은 구하셨어요? 베란다의 화분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기른 식물들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로 했죠.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할게. 마지막으로 방안을 둘러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이면 계약하고 떠날 거야.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정했어. 이사 날짜를 앞두고 집안은 점점 비어갔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을 마음에 담아두었죠.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내일이면 계약이네요. 그래. 이제 떠나야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조금씩 피어올랐죠. 이제는 저만의 삶을 찾아 떠날 시간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죠.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그만할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책상 위에는 재산 포기 각서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음을 적셨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너희 갈 길이나 가거라.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우산을 펴들고 걸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더는 연락하지 마라. 정말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우산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시골집으로 떠나는 버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짐은 이미 새 집으로 보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아라. 죄송합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오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 보였죠. 이제는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버스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처럼 지난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시골집 현관 벨이 울린 건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텃밭에서 막 상추를 따던 참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당에는 제가 심은 상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들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봄바람이 마당의 꽃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매일 찾아뵐게요. 그동안은 왜 그랬니? 정말 달라질게요. 텃밭에서 따온 상추가 담긴 바구니가 마당에 놓여 있었어요.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제는 늦었다. 다시 서울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관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마당에 채소들이 봄볕에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이제는 저만의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내 선택을 존중해 주렴. 마당의 화초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텃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갈 시간이에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현관문을 닫으며 저는 단단한 마음을 가졌어요. 새로 심은 화초에 물을 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침 일찍 텃밭으로 나와 상추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마당 한켠에는 방금 딴 고추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졌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나왔어요. 상추가 잘 자랐네요. 이웃이랑 나눠 먹으려고 많이 심었어요. 할머니 손맛이 좋으시네요. 텃밭에서는 쌈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소들이 반짝거렸죠.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오늘은 점심에 같이 드실래요? 방금 딴 상추로 쌈 싸 먹어요. 제가 김치도 가져올게요. 이웃이 있어 든든하네요. 할머니가 오신 뒤로 마을이 더 밝아졌어요. 마당 앞 꽃밭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장독대에는 제가 담근 된장이 숙성되고 있었죠.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할머니, 마을 회관에도 나오세요. 다들 할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오후에 시간 되면 갈게요.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로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지내는 일상이 행복했죠.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산책해요. 그래요. 좋은 이웃이 생겨 기쁘네요. 할머니가 있어 우리가 더 기뻐요.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평화로워 보였죠. 이제는 제 삶이 조용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을길을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텃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늦은 오후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입구에서 낯익은 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묵묵히 고추를 따면서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머니, 찾아뵙습니다. 왜 또 왔니? 이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돌아가. 이제는 서로 볼 일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고추밭 사이로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죠. 저는 고추를 따면서도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매일 찾아뵐게요. 난 여기가 편해. 어머니, 변호사한테 다 들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재산 때문에 온 거잖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의 눈빛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변호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죠. 아들이 유산 상속 관련 문의를 했다고 해요. 어머니,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을 입구의 은행나무 아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차 안에는 명품 가방이 보였죠. 여전히 허리허식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변호사님께 상속 문의했다면서?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렴. 가을 햇살이 은행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점심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더는 찾아오지 마라. 제발요. 은행나무 아래를 떠나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진심 없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단단해진 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 회관으로 돌아가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이웃들과 나눌 반찬을 만들 시간이에요. 마을 회관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웃들과 함께 배추를 절이고 속을 버무리느라 분주했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눈이 내리는 겨울날, 저는 노인복지재단을 찾아갔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죠. 상담실에서 재단 관계자를 만났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가진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하셨나요? 아니요. 이건 제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상담실 창 너머로 복지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보였죠.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이세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복도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가에 쌓인 하얀 눈이 아름다워 보였죠. 저는 서류에 서명을 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네요. 재단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얀 눈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죠. 이제는 제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일 거라는 생각에 기뻤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죠. 봄날 아침, 텃밭에서 새순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마당에는 제가 심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죠. 이웃집 할머니가 아침 산책을 나오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표정이 밝으시네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 오신 게 복이에요. 저도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죠.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세요. 마을 회관에서는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미소가 따뜻했죠. 이제는 제 삶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너무 기대하면 실망으로 바뀝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제 삶을 모두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저를 돌아보니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해요.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부모라는 이름에 갇히지 마시고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